이번 시간에는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는 게 유망한 건지 그 근거를 볼 거고, 그러면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주식도 있지만 해외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원자로가 부각될 수 있는 이유는 2050년 탄소 중립 계획 때문에 그래요. 탄소 중립 계획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탄소 제로화를 하는 게 탄소 중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은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그렇게 볼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비중들을 봐도 풍력이랑 태양광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 원자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자력 주식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발전 단가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할 때 요소가 뭐냐면 인건비, 부동산 가격, 제품 원재료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부동산 가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뭐 해외로 이전한다던가 그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 원재료 가격은 뭐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가장 넘어가는 이유는 부동산이랑 이제 인건비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꼭 해외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렴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디지털화, 자율주행, 드론 배송, 전기차.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제 거의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기계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효율이 좋은 기계로 대체가 될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인건비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전기료겠죠. 얼마나 더 적은 전기료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시킬 거냐?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느냐?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느냐? 뭐 드론 배송이라던가 어떤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느냐? 결국 전기료가 저렴한 국가가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수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낮은 전기료가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매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kW당 중국 신장 지역이 63원 정도의 발전이 되고, 중국의 텐진 지역이 118원 정도, 한국이 107원 정도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81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세계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는 곳이 신장 지역에 있었어요. 저번에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던가 나머지 중국의 제조업들이 신장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가장 적은 전기 요금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신장 지역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라 하더라도 전기료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중국과 붙어볼 만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적게 만들 수 있느냐도 새로운 과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자료들을 보면은 가장 재생에너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산정을 했을 건데, 여기서 보면은 2030년부터는 태양광이라던가 이제 풍력이 원자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 단가가 떨어진다. 석탄보다는 태양광과 풍력이 더 경쟁성이 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원자력,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슈를 시키고 있는데, 이론상은 그런데 이게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토지 비용.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땅을 필요로 해요. 이 토지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방금 말했던 대로 그렇게 엄청난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용이 막 크게 들어가진 않죠. 근데 태양광은 단면적에다 쫙 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부동산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거고, 그 토지를 다르게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지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경쟁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막 같은 곳에다 설치하면 토지가 비싼 국가에서는 경쟁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전 요금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요금인지 한번 봤을 때요.
연료비 자체는 되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 고정비가 있어요. 운영 관리를 하는 고정비가 있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장 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 될 겁니다. 번외로 어떤 게 있냐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있어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일본은 허가를 해줬고 한국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하다 보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핵폐기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가져하면은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기장 면적이 99%로 감소하고 독성도 99%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앞으로 원전의 미래의 경쟁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신고리가 1000, 고리 2호가 650, 고리 3, 4호가 950, 그리고 월성 2, 3, 4호가 700. 소형 원자로는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거의 소형 원자로 2개 정도면은 고리 2호기 정도는 충당이 된다는 거죠.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6개 정도로 설치하면 고리 2호기랑 맞먹는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화면에도 보다시피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거는 트럭에 실릴 정도고 조금 더 큰 거는 이제 창고 하나에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초소형 원자로 어디서 쓰이고 있냐면은 항공모함이라던가 이런 데 쓰이고 있죠. 소형 원자로의 활용 예시를 보여드리면 땅 위에다 놓는 게 아니라 땅 밑에다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돌릴 수 있는 형태. 아니면 뭐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쓴다. 대표적으로 뭐 평택에 고덕신도시 뭐 삼성전자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소형 원자로 하나를 두면은 고덕신도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다 전기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은 경쟁력으로 해외에서 팔 수가 있겠죠. 소형 원자로 구성을 보면은 어디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힌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가압기, 펌프, 증기발생기, 노심, 핵연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증기발생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이 일체화가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막 크니까 다 따로 하고 이제 막 건설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그 형태가 아니라 하나가 일체형. 우리로 치면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지 갈아 끼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고, 부피가 150분의 1 수준이고요. 3년에서 5년마다 건전지 교체하듯이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72시간 동안 무전력, 무개입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사고 확률이 일반 원자로 대비 1000분의 1 수준이다. 원자로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이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행식이랑 공냉식이 있어서 건조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꼭 해안가에만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데 소형 원자로 자체가 작다 보니까 폐기물도 발전소 부지에다 보관하면은 한 60년간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이가 16.8m, 직경 6m. 이게 일체로 가압 경수로 해요. 주택 같은 거 보면 모듈 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산해서 와가지고 설치만 하는 형태, 조립을 하는 형태라는 거죠. 담수 용량이 1일에 4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닷물 쪽 근처에다 놓는다고 하면은 바닷물을 하루에 4만 톤의 식수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중동 지역,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면은 전기도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고 식수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도시에서 먼 데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 그냥 한가운데 뭐 인접지역 아니면 뭐 도시 외곽지역 여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힌트가 있냐면 전력망이 없는 곳들 있잖아요. 발전소가 없는 곳, 섬 같은 지역들 아니면 좀 외딴 곳들 이런 곳에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왜? 송전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서 설치한 거를 부산까지 송전선을 설치해서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전력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전기 발생하는 뭐 산업단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도 소형 원자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경쟁 중이다, 치열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엠파워가 있고 뉴스케일이 있고 WSMR이라는 게 있고 SMR 160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어요. 서로 좀 미국식과 러시아식이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좀 러시아식이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도 만들고 있어요. 중국도 보면 일체형도 있고 분리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로 건설 단가를 보면은 이제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좋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일본, 러시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대비 비용이 한 70% 수준에서 건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전 손실률이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원전이 굉장히 발전 손실률이 적다. 한마디로 원전을 수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계 다른 나라에서 수주를 따내기에 굉장히 좋겠죠. 저렴하죠. 안전성 좋죠. 그럼 당연히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싼데 한국 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해상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민광 상하이 원자력공학 연구 설계 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원전이 가야 될 방향이다. 중국이 방향은 잘 읽고 있죠. 해양 경제를 뒷받침할 거다라고 하면서 해상 원전을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라인에다 막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상에 석유가 많이 묻어 있어요. 대륙붕에. 그래서 해상 석유 채굴용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디젤 발전으로 이제 전기를 채굴하면은 발전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젤 발전이 전기에 킬로와트당 2위안이 나와요. 근데 해상 원자력으로 해버리면은 0.9위안이 되고 그 과정에서 담수화를 한다 했잖아요.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식수까지 서비스를 얻으면서 발전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해상 원전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와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 있는 석유들을 다 퍼올릴 수 있어야지만 중동에서 먼 거리에서 석유 라인이 끊겼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상 원전을 막 짓고 있는 겁니다. 해상 원전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온수가 많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인근 수역의 온도가 8도 정도가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해상 원전이 설치된 반경 1.5km 안에는 생물이 소실, 전멸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해상 원전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원전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배 한 척이 해상 원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주는 어떤 게 있냐면은 중국 핵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CNN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 해상 원전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 기술이 많이 국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85% 이상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 없이 해상 원전을 많이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원자로 기업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최초로 SMR 소형 원자로 설계를 인증받았고 심사 모두 통과한 업체입니다. 아마 소형 원자로가 대두되면은 가장 먼저 앞설 선두 업체라 볼 수 있겠죠. 모기업은 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산중공업이 있어요. 한국의 기업이죠. 2022년 상반기부터 미국의 아이도호주 SMR 소형 원자로 핵심 기기인 주기기 그리고 주단 소재 제작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발전사는 어디냐면 UAMPS라는 회사인데요. 두산중공업이 어쨌든 여기서 한번 성과를 보여주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소형 원자로 수주들을 줄줄이 수주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2년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죠.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의 뉴스케일에다가 500억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뉴스케일이라는 주식이 뭐 상장을 하거나 뭐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 두산중공업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소형 원자로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뉴스케일에다가. 일본의 JGC라고 니키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뉴스케일에 450억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저번 4월 5일날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다호주의 건설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회사는 원자로 회사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업체예요. 펄을 봤더니 13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뉴스케일에 가장 먼저 투자하고 싶고 물론 투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단점. 두산중공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원자력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테라파워라는 회사도 있어요. 빌 게이츠가 2010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 4세대 원자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장을 안 했어요.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밥콕 앤 월콕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미국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자로도 8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뭐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겠죠. 국내에도 스마트 원자로 관련주라고 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 한창 그때 원자로 수출한다 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던 시절에 스마트 파워 6개 회사가 참여했던 회사들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 당시 때 주식으로 크게 올랐던 회사는 일진파워, 우리기술,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이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번 스마트 원자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한번 올랐었는데 그때 올랐던 회사들이 한전기술, 뭐 오르비텍, 일진파워, 최근에는 두산중공업까지 이런 기업들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로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큰 회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겠죠. 뭐 매출 비중 1%인데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보면 테마주의 성격인 거지 실제로 실적이 올라와서 수혜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우라늄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래도 원자로 쪽이 화랑이 되면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라늄 관련 채굴 회사들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그냥 우라늄 ETF에 투자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URA라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URA ETF 내역을 보면은 보유 종목 비중이 쫙 나와요. 그거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우라늄 관련 회사들이구나 라고 보면서 비중에 맞게 본인들이 따로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카메코라던가 카자프롬이라던가 넥스젠 에너지, 데니슨 마인스, 에너지 퓨얼스, 우라늄 에너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가리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형 원자로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단기 투자로는 그렇게 매력이 있진 않아 보여요. 앞으로 소형 원자로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거기 때문에 변수도 많이 있고, 다만 우리가 소형 원자로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정책도 잘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형 원자로 관련 주식들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이 중에서 우량주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참고용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